신론 좀 설명하다가 말았던 것 같은데, 신론에 관련돼서 이제 우리 책으로 좀 읽고요. 그렇죠. 우리 책 128페이지입니다. 안 선생님이 먼저 빠르게 읽지. 10개의 학설, 핵심선의 분들은 문과 철학에서 10개의 학설을 나눈다. 71편짜리 판본의 문제는 각 학설의 3가지 판본이 상중하로 나뉘어 적혀있다. 비록 통행본에서는 그 가운데 7편이 누락되었지만 이렇게 각 학설의 3가지 판본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판본들이 장자 혹은 한비자에서 발견된 다른 문과에 속한 사상가가 쓴 것일 수 있을까? 그레이엄은 이 문헌을 각 분파의 주제에 따라 정통파, 타협파, 단독파로 분류하자고 제안한다. 이러한 독해는 자세하게 정립하기 쉽지 않은 각 분파와 그들의 견해를 명확하게 드러낼 것을 요구한다. 그럴듯한 견해는 이것이 오랜 시간에 걸쳐 미적지로 이루어진 성공이라는 것이다. 이런 설명은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저자, 작성기간, 누가 성질에 대한 질문이 이 문헌을 읽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 가운데 몇 가지는 이후 논의에서 드러날 것이다. 10개의 학설은 다음과 같이 짝지을 수 있다. 현자를 높이다를 뜻하는 상면, 상중하와 상급자의 표준화 따르다를 뜻하는 상동, 상중하. 기준이 많은 것이 혼란의 근본 원인이다. 육자는 그 해결책으로 의의라는 단일한 기준을 실현하자고 주장한다. 의의라는 근본 척도는 사회의 인지에 기반한다. 육자는 사회적 행복을 나타내는 3가지 차원을 밝힌다. 두, 많은 인구, 사회의 정치적 질서다. 의에 모범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국가 통치에 등용되어야 한다. 육자는 또한 사회에서 의를 확실하게 실현하기 위해 보상과 처벌을 포함하는 정교한 유계 질서 제도의 윤곽을 제시한다. 보통 사람들이 현자의 기준을 따를 때 옳음과 잘못이 명확해진다. 이것이 최종 목적은 사회 정치적 질서다. 공평한 관심을 뜻하는 점의 상중하와 군사 공격 반대를 뜻하는 비공상중하.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공평한 관심을 갖는 견해는 타인을 공격하고 이용하는 문제의 해결책이다. 이 글들의 논증 가운데 일부는 설득력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공 행복에 대한 문헌의 신념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간단히 표현해 겸해의 실천은 자신을 아끼듯 다른 사람을 아끼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자신과 타인을 도덕적으로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다. 겸해의 반대의 편에는 자신과 타인을 날카롭게 구분하는 것이다. 군사 공격에 이기심이 한 얘기다. 결론적으로 명백하게 합리적인 그의 논증에서 육자는 침략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지불하기에 지나치게 높은 대가인 생명을 잃은 것을 공명정대하게 비교한다. 예, 거기까지 먼저 봅시다. 이 육자는 이 3이라는 숫자를 엄청 좋아해요. 후만이라고 하는 게 육자에서 여러 번 강조되는데, 그 육자는 기본적으로 그 하층민들, 노동자, 농민, 수공업자들의 그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10가지 주장이 이제 신론이라고 해서 여기는 10개 학설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기자, 굶주린 자가 먹지 못하고 먹을 수 없고 해도 되고요. 직역해도 돼요. 줄인 자가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해도 돼요. 근데 이제 한문 고전에서는 득자가 영어의 캔에 해당하는 조동사 역할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 없고 해도 훌륭한 번역이다. 그 다음에 추운 자가 입을 수 없고, 이게 옷 의자도 되지만 옷을 입을 의자도 되거든요. 그냥 옷이라고 명사로 한다면 추운 자가 옷을 얻지 못하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노자 부득시, 피곤한 자가 쉬지 못하고 안식을 얻을 수 없고 해도 되고. 고전에서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층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은 없어요. 국자체로. 그래서 이 국가철학이 독특하다는 평가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에 대비돼서 그러면 의정자나 지도자가 가장 주안점을 둘 것이 뭐냐? 그게 산무예요. 네. 가장 먼저가 인구수를 늘리는 거예요. 인민의 증가, 인민의 많음. 우리 맹자에도 나오지만 특히 춘추 전국시대 때 모든 국가 지도자의 가장 근본적인 관심이 뭐예요? 어떻게 유민을 방치하고
농업이라든가 전쟁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농민과 병력을 충당할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그 당시로 말하면 뭐예요? 쪽수가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뭐 6.25 때도 그 뭐예요? 인해 전술, 예? 모택동의 그 인해 전술. 현대에도 뭐 효과가 있는데 뭐. 우리가 시위할 때 보면은 뭐 10명 모여 있을 때야 경찰들이 겁도 안 내지만 사람들이 자꾸 불어나가지고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하면 뭐 버스도 넘어가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국가지부, 국가의 부유함. 이건 뭐 결국은 어디서 와요? 농업에서 오겠죠. 이민이 많아지려면 이따 나오겠지만 이 묵자가 3년상을 반대한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3년 동안 부부관계 안 하면 인구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솔직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본에서 여중 고생들이 원하지 않는 임신 때문에 뭐 몇 프로가 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면 좀 나쁜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 인구수 증가시키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한편은 이것도 일본 얘기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혼율이 더 증가했다. 저처럼 이제 삼식이. 저는 그래도 개량된 삼식이요. 제가 지금 먹어. 저는 진짜 같이 있어도 제가 차려 먹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차리는 동안에 잔소리를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전 정중하게 전혀 과장 않고 표현합니다. 들어가서 쉬시라. 제가 받아서 먹고 한참동 받아서 그냥 가끔 우리 애랑 그 어부인이 유튜브를 봐요. 근데 끝까지 안 보는 모양이에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 그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지리 선생님 제 담임이었었는데 키도 작고 아주 아담하신 분인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은 얘기일 거예요. 키 찾기력 옆이 애들이 많단다. 잘만 하면 이게 기적을 올리고 지나가니까 일어나서 이게 할 일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형정지치, 정치적 안정을 말하는 거겠죠. 형정의 다스림. 이 세 가지의 주안점을 봐야 된다. 요게 특이한 게 여러분도 그냥 그런 것보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약육강식 시대의 제자백과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육아를 제하고 부국강병이에요. 그러니까 부국강병이라는 용어는 오늘날 좋은 얘기잖아요. 그러나 전국시대 때 보면은 특히 육아에서는 노노맹자에 보게 되면 부국이라든가 강병이라는 용어가 아예 안 보이거나 부정적으로 묘사됩니다. 유교에서 부국강병이 그나마 좋은 의미로 들리는 게 순자예요. 순자에는 부국편이 있고 강병편이 있어요. 그래서 순자가 독특하다는 겁니다. 공자를 그토록 높이면서도 적극적으로 부국과 강병을 주창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내일 보게 되는 그 정관정요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명예대방록에서 왜 상공인도 똑같이 근본이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그 사상적인 근원이 순자예요. 내일 제가 정관정요를 미리 보다 보니까 정관정요에서 당태종 이세민이나 측근들인 위징이나 누구예요? 왕규인가요? 이런 신하들의 문답 내용에 나오는 그 베이스가
상당히 순자계통의 사상이 반영돼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동아시아 문화를 연구할 때 아무래도 이제 맹자를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현대적인 이의를 볼 때 여기다 좀 한번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가를 어떻게 수용했고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나라는 뭐 지금까지도 금수의 학문이었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91년도에 제가 박사학위 논문 주제를 문과로 썼는데, 물론 문과 논리라고 쓴 겁니다. 이런 거 정치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게 우리나라 처음이었어요. 지금은 문과나 순자 얘기가 많이 뭐 번역판도 많이 나오고 그렇지만 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야, 문과 써가지고 너 어떻게 법사를 하려고 그러냐. 근데 그게 낙인이 무섭긴 하더라고요. 저는 뭐 문과가 사상적으로 좋았기보다는 논리학적인 성과를 정리하기 위해서 한 건데, 뭐 작년에도 그렇고 하여튼 문과에 관한 뭐 인문학 특강 있으면 하여튼 불려다녀요. 네. 뭐 자의반 타의반 그렇게 됐습니다. 보시면 춘추 시대부터 춘추옥패가 가장 강조한 이념이 부국강병이고, 전국 시대 때 거의 모든 나라가 다투어 추구했던 게 부국강병인데, 부국의 원래 뜻은 여기서 말하듯이 동업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상업이나 공업을 통해서 국가가 부유해진다라는 생각은 아직 그 당시의 지식인이나 위정자들한테는 다가오지 않았던 거죠. 강병은 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병력 혹은 무기 개발. 근데 여기 보면 이 문과에서 강조할 때 강병은 빠져 있다. 이건 이제 뒤에 평화사상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예. 뭐 산무, 인민들이 받는 고통 세 가지를 이렇게 국가는 정리하고, 따라서 의정자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그래서 국자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나도 처음에는 남들하고 똑같이 농사 짓고 옷도 직접 만들어 입고 물건도 직접 만들어 쓰고 해봤다.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집안이나 이웃에만 도움이 될 뿐 더 이상 이 도움이 확장되지 않더라. 그래서 결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농사 짓기보다는 농사 짓는 법을 공부하고, 내가 옷을 직접 만들기보다는 옷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서 대중들에게 보급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국자는 이제 유세하러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중의 사람들 다 모아서 자기 일거리 분야 맡겨서 일시키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일한 만큼 분배를 하고, 예를 들어서 벽돌을 잘 만드는 사람은 벽돌을 만들게 하고, 그러니까 분업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담장을 잘 쌓는 사람은 담장을 쌓고, 설계도를 잘 그리는 사람은 설계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은 무기를 만들어서 여러 나라에 팔고, 그 다음에 국가 집단에서도 똑똑한 지식인이 있으면 추천을 해서 다른 나라 벼슬을 가게 해요. 공자 제자들도 대부분 벼슬에서 그 고위 관료에서 뭐 하지만, 공자는 불우했지만 제자들은 다 출세합니다. 공자계 때 끝까지 남아있었던 제자가 별로 없어요. 근데 국가는 이 제자들이 출세하잖아요. 반드시 그 집단에 일정한 기부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11조의 원조죠. 네. 자기 집단에서 자기가 교육받고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그 일정한 기금을 내게 했다라는 거죠. 그게 기록에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좀 오늘날의 특징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신문을 보면 이거 프린트 갖고 올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자료는 2개씩 모았는데, 지금 맨 앞에 오늘 한 게 뭐예요? 현가를 높인다. 그 다음에 위로, 그러니까 윗사람이 제시한 표준을 숭상한다. 그러니까 위로의 통일이라는 뜻이에요. 상동.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룬 게 지금 한 선생님이 그러신 겸해와 비공.
이건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공짜는 화면보호대를 왜 강의실에서 작동하게끔 해놨지? 이게 윈도우 10이 아닌가? 왜 없지? 나가 있네. 이상하네. 화면 보기 작동 세팅이 여기 있나? 내가 이팅을 해줘야 돼. 한비자도 되는 게 녹자가 죽은 다음에 세파로 분열됐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래서 상현편이나 그 삼도편 보면 상현, 상편, 중편, 하편이 있어요. 근데 90% 내용은 똑같아요. 일부 문자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보면 아마도 묵자 사후에 각 파의 제자들이 묵자의 대중 연설문을 별도로 편집했고 나중에 이거를 그 합본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추측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읽었던 게 뭐죠? 예. 그 129페이지에 나오는 그 산무가 나오죠. 사마는 안 나오는데 사마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용, 예. 황 선생님이 129페이지 맨 밑에 수부터 읽으죠. 기용절이요. 기용절에 해당하는 절용, 상징과 자연을 감수하게 뜻하는 절정파, 이론과 흐름의 중간 이행성이라는 기준에 따르면 비싸고 인 어디서는 행적이지 못하고 목자에서는 이러한 소리가 널리 받아들여져 시행되어 있음을 인정하지만 또한 그 간섭을 위해 다음같이 시작한다. 그들은 습관인 것과 적절한 것을, 간섭인 것과 올바른 것을 어디죠? 지금 제대로 읽고 있으신가요? 네. 예. 이러한 간행이 빨리 읽으셨구나. 비효율적이라는 데는 오랫동안 받아들여져 시행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맹자 국문공사 5장에서 목가했던 2장을 비판한 내용을 기억해보라. 맹자는 그가 부모 장례를 사치스럽게 지냈다고 비판한다. 예. 우리가 그 뭐예요? 맹자에 보면 아니 논어에 보면 이제 분자는 의에 밝고 소위는 이에 밝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이 맹자 같은 경우는 뭐예요? 맹자는 물론 뭐 미사자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의미상으로는 버리싸니까 사생 시를 강조하죠. 네. 그러니까 유교는 기본적으로 그 이 개념이 사사로운 이익이든 어떤 공적인 이익이든 간에 이보다는 의를 앞세우는 거 분명해요. 심지어 죽음을 버리고 의를 취한다고 할 정도로 의를 강조하는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께서 이렇게 손바닥 도장을 찍고 인정하신 것처럼 논어에 나오는 얘기죠. 이로움을 보면 의를 생각하라. 두 번 나와요. 이게 이자 대신에 득자로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뭘 얻게 되면 의를 생각해라. 그러니까 사사로운 이익은 무조건 이제 반대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와 의가 늘 대비된다. 이게 유교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 실제로 지금은 그런 문화가 없어졌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음식점에서 서로 미루면서 내가 낼게 막 그러고 난리 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광경 보기 어렵죠. 그래 어디 가냐 뭐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우리 때만 하더라도 참 체면이라는 게 강해서 곧 죽어도 근데 요즘 아이들은 뭐 공동 통장으로 해서 쓴다. 안생도 그런 거 해봤어? 연애할 때? 아싸라긴 하겠다. 지금도 참 눈물 나는 얘기. 제 주머니에 500원밖에 없었는데 미팅을 해가지고 경양식집에서 이제 뭐 먹을 게 있어야지. 보니까 샌드위치밖에 없는 거야. 근데 2개를 시키면 돈이 모자라잖아요. 난 배부르니까 하나만 시켜서 드시라고. 아니 실화예요. 전혀 가감없네. 그리고 그 당시 기억이 어떤 미팅이든 뭐든 나와서 이 밖에 뭐 손도 못 잡았어요. 제가 여인 손을 처음 잡은 게 27살 때리니까 뭐 한참 뒤에 얘기고. 걸을 때 이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의식이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관심 없이 지나갈 텐데도 나 진짜 이 촌놈티를 낸 거죠. 비가 와서 울쭉해서 그런가. 네. 그런데 묵가는요 확실하게 뭐라고 하는 게 있는지 아세요? 네가 의다. 그러니까 이것도 유교하고 다른 거예요. 유교는 도덕성을 기준으로 해서 인간관계 정립을 주장하지만 묵가는 뭐예요? 노동자 농민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게 뭐냐면 노동의 성과예요. 이로움을 공평하게 일한 만큼 나눠주는 게 이게 바로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 개념이 묵가는 아주 명확해요. 경제적인 토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일했으면 똑같이 나눠야 되잖아요.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개념의 그 베이스가 좀 다르죠, 사실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유교적인 사랑은 도덕적인 뭐 춤과 효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국가는 이 3가지 개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로움을 주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네. 객관적인 사랑을 해보시면 아주 편해요. 네. 나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야. 좀 썰렁하죠. 네. 그게 바로 의야. 그러니까 이와 애와 의가 문과에서는 상통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문과 철학의 특징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겸해라는 말이 사랑이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실제적으로는 노동의 성과를 보장해 준다 그런 의미하고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쓰임을 절약하자, 장례를 절약하자. 쓰임 절약하자고 당연하잖아요. 낭비는 누가 해요? 기득권들이 하잖아요. 장례도 마찬가지예요. 유교는 후장부상이라고 해서 보통 3년상을 주장하잖아요. 후한 장례시 구상은 오랜 구자잖아요. 오랜 상례 기간을 가리켜요. 근데 문과는 장례를 절약하죠. 아주 그 규격까지 얘기해요. 그 반은 오동나무 3촌 두께로 해서 그 문과도 매장하는 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맹자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고대에는 매장 문화가 없었어요. 사무실에 뭐 어떻게 매장을 했겠어요. 지금도 매장 안 하고 왜
풍장이나 조장 있잖아요. 저 소수민족 같은 데 가면 화장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 보면 좀 잔인해 보이죠. 시신을 새한테 이렇게 찢어서 던지고 머리는 새가 잘 못 쪼니까 부셔요. 근데 그게 야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상 땅이 척박하고 묻기도 어렵고 나무도 없고 그러니까 최대한 그 지역에 맞는 문화적인 장례 풍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장사의 유언에도 그런 게 나와요. 예? 장자가 유언을 제자들이 남길 때 예. 조장을 그러고. 조장하라고 남겼던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 뭐 매장이라든가 예법에 따라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자연에서 와서 제가 구체적인 여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제자들이 갈라져가지고 둘이가 싸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이게 시중에 많이 확장 의역돼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장자에 원래 나오는 얘기하고는 다른 게 많아요. 네. 실제로 우리 논어에도 보면 재열하는 제자가 공자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아유 선생님 3년상이 너무 깁니다. 1년이면 곡식이 바뀌고 그런데 1년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는 1년 뒤에 비단옷 입고 쌀밥 먹어도 마음이 편하냐? 그러니까 제자가 예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이제 무안에서 나가니까 공자의 특히 뒤통수 치기. 저 사람답지 못한 놈. 사람은 태어나서 3년이 지나야 부모의 품을 벗어나는데 저놈은 부모의 3년 사랑을 받지 못했나 보다. 이게 그 유명한 3년상의 논리예요. 근데 공자가 3년상을 주장한 건 아니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의미부여를 공자는 그렇게 한 것뿐이죠. 이 상례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무조건 부모가 3년상은 또 아니에요. 이제 뭐 아버지가 계실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뭐 1년상 이런 게 다 차등이 있고 상복도 종류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삼배도 거친 삼배를 입고 관계가 멀수록 상기도 짧아지고 상복도 좀 말하면 그 좀 고운 좀 좋은 품질 좋은 그런 걸 입게 되는 거죠. 맹자에 나오는 얘기가 거다 말았습니다만은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시신을 훼손하는 걸 보면 식은땀이 흐르고 기분이 좋을 수가 없다. 근데 목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매장하는 건 좋은데 매장을 너무 깊이 하면 산 사람들에게 해가 돼요. 수맥에 닿아서. 그러니까 물이 오염될 여지가 있다. 그 다음에 너무 가볍게 묻으면 짐승들이 훼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목자가 제시하는 거는 이 원칙이 이거예요. 짐승들이 훼손할 수도 없는 깊이. 대신에 공기는 잘 통해야 돼. 공기가 잘 통해야 시신이 빨리 부패하잖아요. 그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와서는 일상으로 곧바로 복귀해야 된다. 장례에 거기에 그 몰두하다 보면 농산일이나 자기 생업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절장편에서 주장하는 요지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해요. 아니 산 사람도 제대로 입지 못하는 옷 왜 수의를 3겹씩 하냐 이겁니다. 민달 시작됐죠? 민달 시작되지 않았나? 아직인가? 왜 윤달에 준비하는 게 뭐야? 수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절장이나 절용은 주로 누구를 타겟으로 한 거예요. 기독교 세력의 호화로운 장례나 사치스러움을 비판하는 거고 뒤에 나오지만 음악 비판도 마찬가지예요. 묵자는 음악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유교에서는 입만 열면 논어명제 보면 뭐예요? 예와 악 아주 고상한 의미로 설명을 하잖아요. 사랑의 형식으로서. 그런데 실제 기득권들은 예와 악을 어떻게 이용해요? 자기 기득권을 옹호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거를 악용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걸 얼마나 실감 있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천민 출신이던 유방도 처음에 뭐예요? 예약 필요 없다고 했어요. 유교 다 필요 없다. 근데 자기 그 전우들하고 이제 한나라를 차지하고 나서 제왕이 되고 가까우니까 자꾸 어울리고 자취를 하다 보니까 이게 뽀다구가 안 나는 거라. 어깨동무하고 막 춤추자 그러고 멱살 잡기도 하고 막 고래고래 칼 들고 막 찌르는 척도 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참모들 가운데 그 유교적인 소양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잔치를 할 때도 황제가 앉는 자리, 황제가 먹는 음식은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경호원들이 여기 시립해야 될 자리 이걸 다 조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의라고 그래요. 조의. 조정에서의 요게 그림으로 남아있는 게 뭐예요? 조선왕조 의궤도 이게 저 프랑스 박물관에 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왕실 의궤. 그러니까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걸 딱 해서 예를 들어서 임금이 그 어떤 뭐 행차를 할 때 어디 행차에 따라서 배열하는 배석하는 신하 뒤따르는 신하의 위치 그 다음에 병사들의 위치 이걸 다 그림으로 남겨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동영상이 있으면 한번 찍었으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굉장히 그림이 많죠. 근데 대부분 프랑스 박물관에 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복사본만 조선 왕실 의궤도 주로 복사본이 많이 나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조영 선생님 읽으시죠 좀. 네. 하늘은 정의인 의의 근원이고 기원이다. 이들은 하늘의 의에 대한 많은 예를 제시하면서 하늘이 은혜롭다는 점을 논증하는데 이는 인간의 사회 정치적 영역에서 드러난다. 묵자가 보기에 인간은 하늘로부터 도덕적 영감을 이끌어내야 한다. 모범적인 경외의 행위 주체는 모든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갖는다. 인간을 이롭게 하려는 하늘의 뜻은 객관적이며 검증 가능한 기준이다. 그리고 기능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하늘의 의는 원을 그리는 도구인 규나 네모를 그리는 도구인 구처럼 작동에 고정되고 의존할 만한 척도를 제공한다. 모든 인간의 행위와 말은 이런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측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묵자는 권위적 인물에 의존하는 전통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고대 중국 철학의 공평성과 객관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음악을 비판함을 뜻하는 비악, 상과 운명론을 비판함을 뜻하는 비명, 상중하. 음악은 자원이 매우 많이 들고 사람을 방문하게 만든다. 비록 음악은 즐겁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인 생계 유지 활동에서 멀어지게 한다. 장래와 마찬가지로 음악은 관습이지만 거의 유용하지 않다. 음악은 일반 사람들을 희생시켜 몇몇 사람만 즐기는 사치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묵자에는 인간 생활에서 미적이고 문화적인 것을 추구하는 활동이 갖는 위치와 가치에 대한 사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 문헌에서 사회와 공동체 생활에 대한 그림은 빈약하고 그것의 필수적인 것은 폄하되며 경제적 생산성에 반하는 모든 활동을 혐오된다. 물론 묵자가 전쟁이 만연했던 불안정한 시기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보이는 것일지도 모른다. 같은 맥락에서 묵자는 체념을 조장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격려하지 않는다고 운명론을 비판한다. 이 글들은 고대 유가 문헌보다 더 분명히 검소한 생활과 엄격한 노동 윤리를 추구하는 완고한 신념을 보여준다. 비록 중국 인민의 대부분은 유교의 노동이기 때문에 검역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말이다. 예. 그 묵자는 이게 이제 하느님의 뜻, 성제의 뜻, 하늘천자가 성제라는 뜻이에요. 국가에서는. 이게 모든 것의 표준이다. 표준이라는 말을 표자를 쓰는데요. 요거를 법이라고도 해요.
북한은 흥미로운 게 법가의 이전에 한비자가 말하는 법 개념을 어떻게 보면 먼저 쓴 학파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말하는 법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요즘 말하는 성문법도 있고 하나는 표준이라는 뜻이 있어요. 북가가 어느 정도로 이 법을 잘 지켰냐면 진나라의 묵가 지파였던 묵가의 그 지파의 우두머리를 거자라고 하거든요. 요즘 말하면 뭐예요? 십자? 예. 뭐 이렇게도 써요. 끌것자예요. 이게 아들 자자 쓸 때도 있고 이렇게 쓸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리더죠, 리더. 리더의 아들이 살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나라 왕이 거자를 불러다가 이제 도움을 묵가를 무시 못할 거 아니에요. 용병도 해주고, 특히 최근에 출토된 자료에 의하면 진나라 진시황이 그 육국을 통일할 때 묵가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는 그런 증거가 출토돼서 지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뭐 예전에도 그런 소리 있었습니다만은 묵가는 전국시대 때 소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편입됐다고 보는 것이 옳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진나라 왕이 뭐냐면 당신이 이건 여신춘추에도 나오고 해남제에도 나오는 이 일화는 이 묵가 집단의 그 아주 일사불란한 조직 체계라고 해서 거자의 말 한마디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맨발로 칼날도 마다하지 않는 그렇게 이제 조직 체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자의 아들이 산지를 범하니까 당신은 연로한데 다른 자식이 없으니까 이번엔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 거자가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국법에서는 용일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묵법에 따르면 남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입니다. 자기 아들의 목을 자기가 베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이 법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로 만든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층민들에게는 이론적으로 뭐 이런 법이 필요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다시 재해석할 여지가 있죠. 근데 하느님의 우상 명령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계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용병 계약을 했어요. 이 목공에 나온 스토리 잠깐 해주면 용병 계약을 했는데 그 군주가 조정의 다른 모의에 연계돼 가지고 그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게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어 전쟁은 계약을 해요. 양성이라는 지역인데, 근데 계약 당사자가 도망가다 보니까 용병으로 참여했던 묵가 집단도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전멸에 이르게 돼서 180여 명 정도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묵가 그 용병 중에서 그 우두머리와 참모들이 토론을 하게 되죠. 당사자가 없어졌으니까 우리도 포기하고 도망치자. 근데 그 거자 맹승이라는 사람인데 이 거자가 뭐라고 얘기냐면 만일 우리가 여기서 도망을 친다 그러면 핑계를 대고 앞으로 누가 우리 집단에 일을 의뢰하겠냐, 또 누가 우리를 믿어주겠냐. 나는 끝까지 여기서 싸우겠다. 대신 2명을 탈주시켜요. 왜냐하면 거자의 맥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거자로 지명을 하는 그쪽에 알리기 위해서 2명을 탈주시킵니다. 그 다음에 180명이 끝까지 싸우다가 다 전멸해요. 전멸하거나 자살하죠. 그 다음에 일화가 더 재밌어요. 가서 소인이 네가 다음 거자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고서 되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거자니까 니들 내 말 들어라. 근데 그걸 뿌리치고 동료들 곁에 와서 2명이 자살해요. 유명한 일화입니다. 묵가 집단의 어떤 일사불란한 조직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또 하나는 이들한테 그 묵가의 신념이나 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는 재해석할 여지가 없는 그야말로 무상명령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참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여러 제자백과서에 인용되는 걸 보면 묵가가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왕성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가 있죠. 안타까운 거 이런 거예요. 나중에도 그 얘기 하겠지만 한 소규모 집단에서의 일사불란함과 조직력의 확보는 가능했지만 좀 더 큰 틀, 다시 말하면 국가 단위라든가 좀 더 영토의 확대 속에서 이 어떤 조직 체계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또 하나는 하층민뿐만 아니라 지식인도 아우를 수 있는 사회나 집단을 구성할 때 이에 무엇이 필요한가의 고민은 묵가에는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하층민을 이렇게 교화하면서 이끌어가는 이런 시스템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묵가의 좀 약점이자 한계가 아닌가. 그 뒤에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비밀 결사, 오두미도, 태평도, 그 도교도들의 그런 어떤 그 결사체 할 때 이 묵가가 늘 조금씩은 등장을 해요. 근데 이게 이 초기에 강한 결속력은 어디서 와요? 자기들의 공통된 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공평한 분배라고 해도 잘하는 놈과 못하는 놈은 이게 분배가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점차 어떻게 돼요? 부의 격차가 생기게 되고 또 하나 무서운 건 뭐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다 어깨동무하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유방이 기분 나빠가지고 나중에 이제 조의에 따라서 하니까 이 진짜 좋거든. 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동지들이라고 함부로 술 먹고 못 가불어 이제. 네? 질서가 딱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유방이 야 이게 유학이 장난이 아니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특히 이제 제가 정치 얘기는 빼고 얘기합시다. 뭐냐면 처음에 강한 결속력으로 배가 고프다 할 때는 뭐 가서 우르르 와서 밥을 먹지만 배가 부르고 나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요. 똑같아서는 조직이 운영이 안 돼요. 하다못해 산악회도 총무가 있고 회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우리 국회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원내대표가 있고 뭐 당대표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진행되면서부터 기득권과 비기득권이 나뉘어지게 되고 분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정치판 봐도 그렇잖아요. 똑같이 노동운동하던 사람이 여야로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그 옛날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옳다고 주장하는 걸 보면 묵가 집단이 이제 그런 거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까 의와 사랑의 자와 이로울 자가 묵가에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상통한다. 마찬가지예요. 법이라는 객관적인 성문법과 표준이라는 뜻이 연결되고 이 표준과 연관되는 게 뭐냐면 이 묵자의 말투예요. 묵자는 이제 노동자들이 많고 목수가 많았기 때문에 묵자가 이 목수라는 설은 수많은 제자백 한비자에도 나와요. 뭐냐면 묵자가 그 연을 만들어 나무로 연을 만들어 날렸는데 3일 동안 땅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묵자는 뭐라고 했냐면 이런 거는 별 쓸모가 없는 거다. 왜? 인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인류 최초의 비행기를 만드는 거 아니야? 라이트 형제인가? 예. 그러니까 이런 거야. 국가의 또 한계는 바로 여기서 짚는 거야. 우리가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실용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뭐야? 실용주의는 시공의 제약을 받아요. 제가 지금 이게 뭐야? 보드마커가 필기한테는 쓸모가 있고 진짜 이거는 아주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딴 데서는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교육 이념이 잘못된 게 뭐예요? 미국의 실용주의 교육 이념을 받아들여서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많은 교육학자들 가운데 또라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눈에 당장 보이는 이로움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지도자라면 그러면 안 되죠. 장기적인 현실적인 이익도 고려해야 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로움의 기준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로움을 다투다 보면 우리나라의 혼란이 거기서 오잖아요. 지금 원격 진료를 좀 확대하자고 하니 코로나 때문에 저도 다음 주 병원 예약이거든요. 긍식으로 가서 이제 뭐 피검사도 하고 이제 혈압약도 타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충분히 온라인으로 가능하잖아요. 피야 뭐 병원 가서 뽑아야 되는 거지. 의사들이 벌써 경고하잖아요. 극단적인 투쟁을 하겠다. 만약에 원격 진료 확대하기만 해봐라.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이로움의 측면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그 기반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독재 국가가 아닌 이상. 저는 이 코로나 위에 많은 것이 달라지리라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토론은 거치되 그러니까 예전만큼 다양한 의견 수렴은 불가능할 것이다. 왜? 이해관계와 다툼이 좀 더 치열해지기 때문에. 그럼 결국 뭐냐? 어떤 지금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서울시나 대구나 인천시 시가 좀 더 강하게 나가 있기도 하잖아요. 국가에서 어떻게 하는 걸 뭐 막무가내로. 대구 같은 경우 300만 물겠다. 마스크 안 쓰면. 네.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자유주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잖아요. 전 세계에서 자유주의 시장경제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습니다. 네. 어느 나라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해요? 말 그대로. 그거 못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누가 피해를 입어요? 기득권이고 뭐고 다 없어요. 똑같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 그거 기억납니까? 의약분야고 할 때 막 난리가 났던 거. 약사들 막 데모하고 난리 버거지 치웠잖아요. 지금 어때요? 아주 잘 정착이 됐어요. 그렇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정치나 경제제도도 결국은 완전 자유주의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건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정보혁명이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은 일부 사람이 정보 독점을 못해. 그러니까 말 표현의 정도는 달라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정보를. 그러면 정보 알고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주장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일정 범위에서의 통제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이 통제가 그게 이렇게 되면 뭐예요? 나치와 같은 이제 파시즘 이런 게 나오는 거고 독재 권력이 나오는 거죠.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요새도 그런 기사 있을 거예요. 택시 타고 전두환 때가 좋았어. 아직 그런 사람도 많아요. 지금도. 그게 통제의 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다양성에 대한 그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선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부득이한 통제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태원이 저는 젊은이들 욕하고 싶은 게 전혀 없어요. 홍대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세대도 가끔 맥주집에 가게 되면 처음에 들어갈 때까지는 쓰지만 한두 잔 들어가면 막 울분토하듯이 막 마주 앉아가지고 막 술도 따라가지고 막 침 튀기고 그래요.
침이 날아가고 막 그러죠. 보여요. 술자리에서 맥주 먹다가 날아가는 거 안 보입니까? 네.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도 이게 막 그동안 이 코로나에 응어리가 져 있는데 젊은이들 거기다가 술 먹고 춤추지 막 소리 지르지 막 끌어안고 뽀뽀해야 되지 그거 욕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근데 이게 2m 떨어져서 춤을 춰라 이거 더더욱이 그 유튜브 보니까 거기 이태원 거기 바 앞에 막 조명 쏴주는 거 앞에 이렇게 빙기 돌아가 봤어요? 코로나19 개나 줘버려 네온 사인으로 빙기 불더라고. 그러니 젊은이들이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아마 젊은이 중에 상당 부분은 걸려도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아마 마음껏 놀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젊은이들은 뭐 코로나 걸린다고 죽는 확률이 거의 없겠죠. 예. 다만 이제 그 생각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 때문에 자기 부모 혹은 같이 전철 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게 감염되는 거는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은 사려가 깊지 못한 거죠. 전 고민이에요. 어느 정도 통제는 부족해야 하는데 이 통제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전처럼 그런 명분을 이용해서 독재 체제나 어떤 이 반민족주의적인 이런 것들이 나오긴 어렵겠지만 참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겪고 있는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 보면서도 의사협회에서 어젯밤부터 엄청 경고를 하더라고요. 그 경고 결국 파업하겠다는 거겠죠. 만약 그런 식으로 나오면 코로나19하고 상관없이 우리 파업하겠다. 참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거 마무리하고 잠깐 쉬죠. 이 사람들은 모든 비유를 할 때 연장을 들어요. 저게 뭐야? 무기 말고. 이 규가 뭐예요? 컴퍼스. 구는 직각자. 목소리 각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수증기예요. 이따가 쉬는 시간 나와 보세요. 이 삼각대에도 수증기가 달려있어. 세탁기에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수평이 유지가 안 되면 왜 가운데 물방울이 중앙에 있지 않고 딴 데로 가는 거. 요게 대패지라고서 수평 맞춘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먹줄. 옛날에는 톱질할 때 이렇게 쭉 빼가지고 탁 째서 먹줄 해놓고 톱으로 이렇게 썰었잖아요. 요즘에는 기계가 좋으니까 뭐 상관없지만. 요 네 가지가 규구준승이에요. 모두 이 네 글자는 표자와 법자하고 연계돼요.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묵자가 처음 쓴 재밌는 말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뭐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묵자는 방법이라고 해요. 방법이라는 용어는 묵자가 처음 쓴 용어예요. 그러니까 방법의 원래 뜻은 뭐예요? 모방자, 사각형의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직각자 두 개 합치면 사각형 되잖아요. 그러면 컴퍼스는 뭐가 돼? 원법이라고 그래요. 원법. 근데 원법이란 말은 이제 없어졌죠. 원을 그리는 표준, 법. 이 방법이 모방자라는 거 이제 아셨죠? 네. 막연하게 야 방법이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방법의 원래 뜻은 목수가 사각형을 그릴 때 쓰는 직각자를 의미했어요. 후세에는 이제 다양한 의미로 이제 확대되죠. 표준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표자의 원래 뜻은 뭐냐? 세시계의 기둥을 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기준이라는 의미죠. 근거 이런 의미가 돼요. 결국은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러면 여기 나오는 10가지 주장 모든 게 뭐예요? 하느님의 뜻이에요. 겸해도 하느님의 뜻이야.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절용, 절장 이거 다 하느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볼 때는 유치한 논리일 수 있지만 그 무가 집단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거보다 더 강력한 토대가 없는 거예요. 야, 이래서 우리가 뭐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런 얘기 필요 없어요. 하느님이 우리들 똑같이 일하고 일한 만큼 대가를 나누라고 했어. 이렇게 유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시대 200년은 완전히 무가학파였다.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예. 녹화할 때는 쉬는 게 번거롭긴 한데 말로 되나? 동영상 꺼라.